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레입니다. 말뚝입니다. 자, 오늘도 신나게 희곡을 읽어보는 시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봤어요. 뭐 근황 토크 같은 것들도 해보고 뭐 다른 콘텐츠들을 따라서 해봤는데 별로 이상하게 편집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바로 본격적으로 희곡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고자 해요. 오늘은 근데 제가 평소와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까지 편집된 컨텐츠들을 결과물들을 쭉 봤었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제가 말하다가 어느 순간 한 군데가 막히기 시작하면은 그 뒤에 준비했던 말들을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뒤에 말들이 그렇다고 해서 효용성이 있는 그런 말들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챕터 나누는 것처럼 이야기 꼭지들을 조금 나눠서 왔어요. 이전에 하던 말들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다만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들을, 요지들을 하나씩 잘라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네, 됐고. 그러니까는, 그래, 평소랑 다르게 준비를 했다. 네.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제가 딱 두 가지 얘기만 할 거예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은, 도토레가 이 희곡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하는 이유. 5가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얘기하면 되지. 이런 게 다 쓸데없이 시간 잡아먹는 거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또 데이터와 시간을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 네. 빨리 그냥 본론 얘기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희곡에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거예요. 빨리 그 얘기를 왜 하냐고 내 말은. 그냥 하시라고. 이거 한 10초, 뭐 15초밖에 소중한 시간이죠. 네. 도토레는 이런 점에서 이 희곡을 추천합니다. 아차, 제목을 깜빡했네요. 이번에 읽을 제목, 니콜라이 고골이 쓴 검찰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이유. 이 희곡엔 웃음이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이 희극이에요. 예, 우리 이전에도 많은 작품들을 봤었지만은 희극 한 번밖에 없었죠? 이번에도 또 코미디로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말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도 익숙하게 알고 계시겠지만은 전 굉장히 난독증이 심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희곡 단 한 큐에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 진짜. 이게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말이에요. 뭐냐면은, 도토레 인증이 빡 들어가는 거예요. 도토레가 한 번에 읽었다! 네. 그런 데에서 참, 웃음이 있는 희곡이고요. 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스카팽의 관계 때와는 다른 웃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어차피 웃음이라고 해봤자 다 비슷한 걸 텐데, 뭐가 다르느냐? 우리가 스카팽의 관계를 봤을 때는, 각 인물들이 하나하나 개성 넘치고 톡톡 튀고 뭐 인물의 재치 있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나 재밌게 다가왔었거든요. 이번 검찰관 희곡에서는 인물 한 명 한 명이 딱히 막 엄청나게 막 튀고 특이하고 그런 인물이 막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 나오는 인물들만큼 다 이렇게 전형적이고 톡톡 튀는 인물들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전형적인 것. 그러니까 뭐 주변에서 우리 흔히 물론 스카팽이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인물들이지만 뭐라고 해야 되지? 제 상상력에 빈약했던 걸까요? 좋습니다. 네. 안 끊을 테니까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네. 인물 얘기를 괜히 했다 싶네요. 이 희곡에는 다른 웃음이 있는데 어떤 웃음이 있냐면은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겠지만은 이 이야기가 5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외로 제가 3줄 요약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합니다. 왜냐면은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막 이야기 구조 자체는 단순한데 그 안에 있는 하나의 큰 사건, 이 마을에 있는 관리들과 몇몇 주변 사람들이 한 인물을 검찰관으로 오해하면서부터 일어나는 이야기거든요. 그 오해한 그 사건으로부터 촉발되는 여러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런 상황들이 재미있게 다가오는 그런 희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들 웃음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잖아요. 뭐 뉴스 본다고 해서 웃음이 나옵니까? 요즘에 뉴스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이만한 재밌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빌어먹을 세상.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웃고 나서도 그러니까 끝에 항상 욕이 달라붙잖아요. 근데 이것도 욕이 조금 나오긴 했었는데 아니, 지금 설명을 하니까는 지금 왜 또 산으로 가십니까? 그래요. 웃을 수 있는 희곡이다. 네. 그거죠? 네. 풀어가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갑시다. 네, 다음 5가지나 된다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경직된 국가나 어떤 사회 안에서 사회의 그리고 그런 제가 본인이 정리해 오신 거를 보고 읽지 않으면 네. 얘기를 못 하십니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좀 잘 까먹어요. 제가 됐고, 됐고. 쓸데없는 자기 하소연 그만하시고. 네. 얘기하세요. 경직된 국가나 사회 체제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부조리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 시대에는 이 희곡 자체가 초연된 시점은 1836년이거든요.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부터 약 200년 조금 안 되는 시점 이전에 쓰여졌던 희곡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물론 러시아 뭐 전제 군주 정치고 뭐 그런 황제 있고 그러니까 막 뭐 계급이 존재하고 그랬는데 우리 현대에는 계급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다만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 같은 게 있죠. 뭐 우리들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뭐 갑질 뭐 그런 사건이나 뭐 학교 안에서도 일진들 돌아다니고 뭐 힘 있고 뭐 힘 없는 애들 괴롭히고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경직된 사회 안에서 인간이 되게 경직된 사회예요. 나 진짜 미치겠네. 네, 다음. 이건 실패인가? 예, 그렇게, 공포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일단 넘어갑시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도대체. 나 진짜. 빨리빨리 이제 4번째까지 했으니까, 다음. 네. 다음은, 흘레스타코프라는 인물이 재밌습니다. 막상 이 희곡, 오막 희곡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의 대사 자체, 그리고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냐, 주변에 있는 시장이나 뭐 다른 관료들, 그의 아내, 그런 사람들이 묘사하는 클레스타코프라는 그 인물 자체가의 비중이 오히려 더 커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보면은, 무슨 소리예요, 그건 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흘레스타코프라는 인물이 흥미롭다면서요, 지금. 예, 근데 지금 그 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흘레스타코프 비중이 많지 않다. 비중이 많지 않다. 네. 그러므로 뭐다? 그래서 오히려 희곡 자체만 봤을 때 굉장히 사실 자체를 묘사해 놓은 듯한 그런 희곡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거대한 그림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각자의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뭐 어떤 공포스러운 이미지나 뭐 그런 것들로 총천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이미지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는 그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내가 궁금한 건 이거야. 5번째. 이거 그렇게 어려운 희곡이요? 저 이거 공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러지? 자. 네, 그러니까 흘레스타코프라는 인물한테 흥미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는 하나 있어요. 이건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린 네. 건데, 저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까 웃음이 있다고 했었고, 뭐 풍자고, 뭐 재밌다고 했잖아요. 이거 보면서 되게 마음 아파요. 그러니까 흘레스타코프라는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뭐 나중에는 자기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기도 하지만은 사칭하고 그럴 의도가 애초에 있어서 이런 짓거리를 시작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도가 없었다고요? 저는 없었다고 봤는데요. 또 잘못 읽었나? 아이고. 잘못 봤다는 게 아니라,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네. 어쨌건 제가 봤던 그 이미지로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뭔가 허영 같은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실제로 그 속에 알맹이는 없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괜히 거기서 떠벌리고 뭐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보면은 단순히 이 관리들이나 그런 사람들만을 뭐 풍자하거나 뭐 비판했다기보다는 이런 인물군 자체도 이 작가가 비판하고자 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기존에 봐왔던 그런 어떤 주인공의 면모, 뭔가 교훈적이고 뭔가 그런. 잠깐만,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흘레스타코프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봤어요. 물론, 글쎄요. 이거는 아닌가? 제목부터 검찰관이잖아요. 제목이 검찰관이니까 이제 주인공도 흘레스타코프겠지. 사칭했지만. 흘레스타코프가 검찰관을 사칭했어요? 결국에 한 행동들을 보면은 사칭했죠?
아, 나 뭐 읽은 거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난독증이 있는 박사라고. 이것부터 짚어봅시다. 네. 더 당신의 머리를 어렵게 만들어요? 네. 검찰관을 사칭한 거예요? 참칭한 거예요? 저는 혹은 흘레스타코프가 검찰관을 사칭할 의도가 있었어요? 참칭할 의도가 있었어요? 사칭과 참칭의 개념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사칭과 참칭의 개념이 크게는 다르진 않죠. 행위 자체는 크게 다르지가 않는데, 문제는 그 요건 또 어서 또 찾아보셨구나. 사칭하는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 짜르라고. 아니, 누가 그 역사적 그 지식이 궁금하대.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지위, 좀 그런 고위급 그런 것들을 사칭했을 때 참칭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전 그 정도까지만 찾아봤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당신 아는 척이 듣고 싶대요. 그냥 생각이 듣고 싶다는 거지. 지금까지 하신 게 추천 이유예요? 예. 도토레가 이 희곡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한다라고 권유하는 그런 이유들에 해당하는 거죠. 네. 첫 번째로 웃음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웃음인데 또 다른 웃음이 있었다. 세 번째로는 뭐 어떤 부조리함들을 만끽할 수 있었다. 네 번째로는 뭐 그런 흘레스타코프라는 흥미있는 인물이 나온다. 뭐 그 정도로 요약을 했었죠. 오이디푸스에 갖다 붙여도 똑같은 말 아니에요? 어디 보자. 웃음이 있다. 웃음이 있었죠. 다른 웃음이 있었고. 넘어가요. 다음. 그런 오늘 준비한 거 끝까지 다 하세요. 저희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네. 1편은 도토레님 거기 때문에. 다섯 번째 이유, 논쟁이 심했던 희곡입니다. 이건 고골이란 작가를 이제 여러분들도 이 컨텐츠를 보시면 뭐 검색해 보시거나 이미 알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이 희곡이 1836년에 초연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당시에 어떤 진보 세력이나 아니면 그때 당시의 지배 세력이나 또는 그 후대의 어떤 비평가들로부터도 막 여러 가지 해석들과 그런 여러 가지 관점들로 인해서 막 갑론을박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인터넷으로 찾아본 결과 고골이 1836년에 로마로 넘어갑니다. 탄압을 받아서 로마로 갔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단순히 추측이라고 봐요. 다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어지러워. 진짜 미치겠네. 아니, 지금 다섯 번째 추천 이유가 네, 논쟁이 심했던 희곡이다. 희곡이다. 네, 이거잖아요. 네. 논쟁이 심하지 않은 희곡은 있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고전 명작이니까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거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면서. 그러니까는 그거는 모든 고전 명작에 다 들러붙는 이유잖아요. 네. 얘를 추천하는 이유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1부가 끝나는 겁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준비하셨다며요. 솔직히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네, 그거 하세요, 이제. 이걸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기 전에 뭔가 우리가 친근감을 느끼면은 좀 더 이걸 읽으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도토레가 선정한 이 희곡과 닮아있는 컨텐츠 오늘 하나 골라왔어요. 뭐냐? 설화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는 봉이 김선달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 내용이 그거잖아요. 대동강 물 팔아먹은 그런 일화로도 유명한 설화기도 한데,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뭐 이런 사람이다, 뭐 이런 거다 하면서 사기 쳐가지고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낚여가지고 뭐 돈도 막 바치고 뭐 했다가 상진하게 되고 뭐 그렇게 골탕 먹이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이거 아까 앞부분에서 걸린 부분이긴 한데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그걸로 봉이 김선달과 이 흘레스타코프의 차이점을 찾긴 했었거든요. 근데 의도가 있었던 건가? 그러니까 김선달은 애초에 골탕 먹일 의도가 있었고요. 흘레스타코프는 최근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재밌는 희곡. 이렇게 재미없게 설명하는 것도 진짜 너무. 어떡해. 고구마. 네, 들어가기에 앞선 준비로서 제가 평소에 하던 그런 세 줄 요약을 준비해 왔습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암행 경찰관이 온다는 소식을 시장 및 마을의 관리들이 알게 됩니다. 두 번째, 흘레스타코프를 검찰관으로 오인한 관리들 및 주변 사람들이 아첨과 뇌물 등의 공세를 합니다. 세 번째, 결국 그가 가짜임을 알게 되고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쓴 치트키 재밌습니다, 이거. 네. 아니, 재미없는 희곡이 어디 있어요.
이것도 재밌어요. 어떻게든 또 1분을 또 풍성하게 만들 거리를 드려야 되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질문을 해야지 우리 도토리님이 답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재미있는 꼬리들이 나올까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그래, 이 얘기부터 그냥 합시다, 그러면은. 클래스타코프 플랜이 뭡니까? 어디 보자. 레스타코프가 어디 있더라. 레스타코프. A few moments later. 아니, 왜 못 찾아요? 중간에 있잖아. 아,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흘레스타코프. 그래, 좋아요. 잘했어요. 네. 여기 나오는 시장 이름은 뭐예요? 안톤 안토노비치 스크보즈니 무하노프스키. 이런 게 더 재밌지 않나요? 이건 그냥 간단한 지식, 여러분들. 뭐, 이건 알고 계시죠? 러시아 명명법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런 게 재밌지 않겠어요? 이거 잘 생각 안 나는데. 나 미치겠네. 그러니까 순서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의 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이 있고 뭐 호칭이 왜 들어가요? 다른 사람이 부르는 호칭이 이름에. 뭐였지? 나 이거 모릅니다. 네. 이거 그냥 재밌자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혹시 캐릭터님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극작법 중에 하나인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재미없어지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름 자체에 그 인물을 유추할 수 있는 특성을 이름 자체에 그냥 짓는 거예요. 이거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계속 있어왔던 그냥 모든 극작법에 그냥 다 보편적으로 쓰이는 법칙 같은 겁니다. 안티고네 할 때 안티고네 이름 뜻 풀어드렸죠. 이름 자체에 거슬러 가는 자라는 뜻이 이제 플러져 나온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안티. 그것도 캐릭터님의 일종 중에 하나예요.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에서는 대부분 이 캐릭터님 스포를 쓰거든요. 뭐 조금 옛날 드라마긴 합니다만, 뭐 환상의 커플 같은 경우에 그 여자 주인공 이름이 나상실이잖아요. 기억상실증 걸려가지고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러시아 희곡들도 보고 있다 보면 러시아 희극에서는 대부분 이 캐릭터님 이 극작법이 들어갑니다. 특히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는 희극이 바로 이 검찰관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관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름은 다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러시아어고 이게 뜻이 안 풀려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 사람 이름이 이거야? 하면 이름을 보는 순간 그냥 빵 터지는 거예요. 거기부터 희극의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명명법, 그냥 명명법부터 그냥 벌써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는 러시아는 그러니까는 무조건 앞에 자기 이름, 그러니까는 영어랑 서술은 똑같아요. 영어도 이름이 먼저 나오고 성이 뒤에 붙잖아요. 네. 러시아도 똑같이 이름이 앞에 붙고 그리고 성이 나중에 붙는데 이 중간 이름이 있어요. 미들네임. 이 미들네임을 뭘로 짓냐면 아버지 이름을 따옵니다. 그러니까는 맞다. 네.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나오는 시장 이름이 안톤 안토노비치 스크보즈니크드 무하노프스키. 스크보즈니크드 무하노프스키예요. 졸라 길죠. 이걸 풀어주면 뭐냐면 안톤, 그러니까 최면 안톤이 이름이에요. 그리고 안토노비치죠. 그러니까는 안토노비치 혹은 안토노예프 뭐 이런 식으로 붙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모모니비치 예프 이런 식으로 붙으면은 그 뒤에 거는 그냥 수사예요. 수사를 빼서 아버지 이름도 안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안톤의 아들인 안톤이고 얘네 가족의 성은 스크보즈니크드 무하노프스키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이반 알렉산드로비치 흘레스타코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반이 이름이고 알렉산드로비치가 아버지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알렉산더였던 거예요. 그리고 흘레스타코프가 얘네 가문의 성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러시아에서 이제 명명하는 명명법이고 이 안에 이름이 이 캐릭터님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뭐 다 자세히 풀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그냥 재밌자고 한번 먼저 캐릭터님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고 가면 한국 드라마에서 나상실 혹은 뭐 나순진 뭐 한바탕 뭐 이런 식으로 이름 짓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루카 로키치 홀로포프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부터 그냥 루카라고 부를게요. 이런 식으로 다 추격해서 부를게요. 얘가 장학사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부정한 관리 장학사로 나오는데 루카 로키치 홀로포프 말은 러시아 사람들이 들으면 바로 빵 터져요. 왜? 루카라는 이름의 뜻을 듣다 보면 비슷한 이 발음의 언어 어떤 뜻이 떠오르냐면 러시아 사람들 머릿속에 양파라는 단어가 딱 떠오르고 그리고 혹은 마귀 새끼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이게 러시아 사람들이 그 언어 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리고 루키치 흘로뽀프잖아요. 흘로뽀프라는 단어를 들으면 러시아인들 머릿속에서는 어떤 단어가 떠오르냐면 노예, 농노, 하인 이러한 개념어들이 딱 떠오른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으로 딱 조합되면서 어떠한 뜻이 딱 완성되냐면 입에서 양파 썩었네 나는 마귀 새끼 같은 노예 기질 있는 새끼 이런 식으로 러시아 사람들한테 그냥 딱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나상실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장명이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님 이거 이따 3편에 풀어드리면 또 재밌겠죠. 이런 얘기 해야지 또 뭔가 유익하지 않냐? 저 이거 원래 하려고 했었거든요. 제가 그 스카팽 할 때 너무 설레발을 많이 쳐놔가지고 뭐 희곡 조심스럽다 했으면서 또 3편 만에 희곡으로 돌아온 예, 제가 사실 좀 뻘 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스카팽 하고 나서 풀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재밌는 부분은 재밌는 대로 풀고 그것 이외에 어떤 다른 주변적인 이야기들을 풀면서도 다른 컨텐츠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재밌게 나온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희곡 콘텐츠도 그냥 풀 수 있으면 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희곡의 전통적인 수법의 캐릭터님 말고도 사실 뭐 희곡의 개념 그리고 극작 방식 이런 거는 제가 스카팽 하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는 몰리르 작품을 하면서도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읽었던 게 스카팽이기 때문에 제가 극작 쪽 위주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원래 희극에서도 이 풍자성 이거 담으려면 충분히 담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검찰관은 같은 폭소를 하더라도 어떤 폭소에 가깝냐면 비웃음에 가깝게 나와요. 검찰관을 읽고 있다 보면 스카팽 읽을 때처럼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막 기분 좋게 엔돌핀이 확 도는 이러한 웃음이 아니라 씁쓸한 웃음과 함께 이렇게 비웃음과 함께 그러면서 그래 아유 저런 못난 놈들 이렇게 비집고 나오는 웃음들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마치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뉴스에서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일반인도 그냥 잘 지키고 사는 그런 뻔한 도덕 그런 것조차 지키지 않고 그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한 다음에 오히려 뻔뻔스럽게 막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비웃음을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고골이 그러한 어떤 도덕성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검찰관을 썼다라고 본인은 이야기하거든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 도덕성 그리고 또 자꾸 입에 도덕성이란 말을 참 많이 담더라고요. 제 컨텐츠 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럼 너는 도덕적이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별로 도덕적이진 않아요. 저도 이렇게 군자처럼 살진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공자도 아니고 맹자도 아니고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저도 속물적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검찰관을 보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에 찔리는 마음도 들었다면 고골의 의도가 정확하게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그저 그냥 사회 탓하고 이래서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었어 라던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든다면 고골은 너를 한번 되짚어봐라. 넌 그렇게 안 사냐? 너도 똑같은 속물이야. 이러한 언어들이 굉장히 이 대사에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래서 다 악인으로 나옵니다. 선인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형적인 희극 구도에서는 선인과 악인 간의 대결을 묘사한다거나 그래가지고 이 악인에 의해서 선인이 핍박받다가 어떤 신적인 존재 그리고 어떤 강력한 파워에 의해서 그 악인이 처벌받아서 해피엔딩 이게 전형적인 희극의 창출 도식이잖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악인만 나오더라도 어떤 선한 힘에 의해서 어떤 도덕적 정화 과정을 거치는 게 희극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런 과정도 거치지가 않아요. 악인들끼리 서로 엿먹이는 것만 반복되다가 그대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이 심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아까 뭐 논쟁 얘기 나왔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런 맥락이 그런 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울 기능 역할을 수행한 거죠. 그러면서 그거는 또 거기다가 비판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고 있는 꼬라지도 여기 나온 애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검찰관 개정판 이런 거 달 때 초판에는 안 냈는데 그래서 두 번째에 달 때 이 첫머리에다 그거 달아놓은 거거든요.
지 얼굴 찌그러진지 모르고 거울 탓한다고. 여기 러시아 속담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첫 애 낼 때는 그 속담을 안 달았대요. 네. 그런데 이런 논란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해외로 여행 다니고 이러고 나서 두 번째 개정판을 낼 때에는 일부 개정을 하고 첫 마디 그 제사 언어로서 그 속담을 달아놨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고골의 의도라는 것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왜 이 선인의 역할이 이 극에서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이 3편에서 풀 수 있으면 또 풀어보는 거고. 그러니까는 참 이거 보고 있다 보면 풀어낼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전통적인 희곡의 플롯 구조와는 또 다르지 않은데 거기에 꼭 들어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좀 엉성해요. 플롯 구조로 놓고 보면 아무리 희극이 사건들이 급작스럽게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개연성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억지로 깨우친 개연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의 위선과 부패와 이것을 극단적으로 강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개연성 없이 그러한 상황들이나 그런 것들 연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자기적으로 짜여져 있긴 해요. 대본이. 그런데 그런 것을 비판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보다 보면 요 희극에서 이제 그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이 위선적인 것들. 아유, 이 썩어 빠진 것들. 이렇게 보면서 웃게 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런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아까 뭐, 슬쩍슬쩍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참칭의 문제. 그러니까 이 참칭의 문제가 현실에서 놓고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이 비리고, 이게 현실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이거만한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비극이 극화됐었을 때에는 이게 코미디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아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플레스타코프가 그걸 의도한 거야? 의도 안 한 거야? 아니면 의도 다 한 건데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야? 아니면은 거부한 거야? 이렇게 좀 깊이 들어가 볼 수 있죠. 이러면은 인물 탐구가 가능해요. 스카펜 때 얘기했지만 희극은 그 인물에 대한 탐구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피하지 않는다고. 왜 기피하지 않냐면 유형적으로 전제된 인간상들이 있으니까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희극적 상황 창출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는 이 희극이 더 재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모든 희극이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희극도 인물 탐구가 중요한 희극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검찰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검찰관이라는 희극은 인물 탐구를 병행하셔야 됩니다. 인물 탐구를 깊게 하면 깊게 할수록 그 안에 담겨있는 풍자 속성들이 더 많이 풍부하게 묻어나와요. 그래서 시장과 흘레스타코프 그 외에 다른 인물들도 충분히 인물 분석을 할 수 있을 만한 언어를 고골이 다 주었습니다. 이 캐릭터들한테. 스카팽하고 달라요. 스카팽은 상황을 유도해 나가는 언어들로 대사들이 다 점철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 인물들이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냐, 어? 나도 피해자다 라는 걸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서 자기 처지에 대한 한탄을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물 분석하기가 쉬워요. 또 상대적으로 그런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얘기할 거 너무 많은데 고골의 풀네임은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바실리겠죠. 그런데 이 고골의 이 개인사랑 얽혀놓고 봐도 재밌는 사건들이 또 너무 많고, 우리 또 여러분 푸시킨 아시지 않습니까? 푸시킨을 고골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또 알고 지냈어요, 친하게. 푸시킨이 그러니까 결투로 인해 가지고 죽잖아요. 결투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막 발표됐던 그 작품들이 고골 작품들이었는데, 물론 고골 작품이 전부터 발표돼가지고 명성은 있었습니다만 푸시킨의 죽음과 동시에 니콜라이 고골의 이 소설들이나 이것들이 확 부상을 하면서 러시아 문학사의 세대 교체, 푸시킨 다음은 고골이다, 이러한 맥락의 흐름들도 있거든요. 이런 개인사라도 굉장히 좀 재밌고, 그리고 또 뭐 또 얘기할 게 너무 많은데 속물성. 그래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속물성인데, 이거 보다 보면은 다 속물적인 인간밖에 어떤 형식으로든 다 속물적인 인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푹푹 찌르거든요. 넌 안 그러냐? 넌 안 그러냐고. 그래, 나 죄인이다. 나 속물적으로 산다. 나 돈 좋아한다. 넌 안 좋아하냐? 이거 있죠. 이런 데서의 현대의 비극이 탄생하는 건데, 러시아 근대문학의 시발점을 우리는 푸시킨으로 본단 말이에요.
푸시킨 이후에 근대문학에서 이 속물성이라는 이 주제, 물론 그때 당시 모든 러시아 문학이 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긴 합니다만 고골만큼 적나라하게 드러낸 작가가 없단 말이에요. 고골의 검찰관에서 진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비겁하고 속물적인 인간들끼리 살아남기 위해서 아둥바둥거리는 그 작은 그릇을 가진 인간들끼리, 그것이 마치 인생의 진리인 양 떠버릴 때 생기는 이 희극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얼마나 재밌습니까? 얘기할 게 이렇게 많은데 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 제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같은 것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잘 못 풀어내는 것 같아요. 내가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예, 이런 얘기들이었는데, 들으면서 되게 부러워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풀어내지? 그러니까 저는 입만 잘 나불거리는 놈이다. 아니죠. 머릿속에서 조직이 그러니까. 잘 된 거죠. 네, 왜 또 그렇게 날 나쁜 놈만. 네, 아무튼 네. 그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 3편에서 이제 주제에 따라가지고 풀어가 보면서 네. 같이 얘기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검찰관을 골랐습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이유로는 제가 평생 고민한 주제이기도 해서 그래요. 물론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어느 순간에 선택해서 그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는 게 어른의 자세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거기서 고민들 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는 속물적인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인간은 항상 놓인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적극적으로 그걸 추구하든 아니든 그런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이게 되는데, 그랬을 때 그것을 나는 거부하는 인간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그거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나까지 뭐 그렇게까지 뭐 숭고하게 살아야 해? 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리고 그런 걸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속물적인 인간이거든요. 돈 앞에 저도 무력합니다.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데 그런 속물성을 비극적 전서가 아닌 한바탕 웃음으로 승화시킨 게 또 검찰관이라는 희곡이라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리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요 희곡을 골랐고요. 또 하나 이제 또 조금 더 진지하게 얘기하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계속 터져왔지만 얼마 전에 또 터졌잖아요. LH 문제. 그러니까 이 관직과 관료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관직과 관료제가 부패했을 경우, 그리고 그 안에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속물성을 갖게 되었을 경우에 오는 비극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묘사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개시켜드리는 맥락으로도 잘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찰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예외적으로 저희가 요걸 먼저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3편에서 이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붙여 설명해드리긴 할 건데, 요 고골이 연출적인 지시문을 달아놨거든요. 근데 요 연출적인 지시문을 다는 요 행위는 사실 사실주의 이후에 다 발현되는 어떤 이런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주의 이전부터 물론 그런 전조가 조금씩 있긴 있었죠. 왜냐하면 실러 설명할 때 군도 때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연출적 지시문은 없어요. 연출적 지시문은 없지만 그 연습에 작가가 계속 개입해가지고 왜 저 연기를 저렇게 하냐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막 개입한 이런 개입의 흐름이 계속 반복되고 그 배우와 반목이 생기고 이러면서 연출가라는 개념이 없을 당시에도 작가와 배우가 이렇게 싸웠는데, 이제 그 후에 사실주의로 넘어가면서 사실적 표현의 어떤 중재를 위해서 연출가라는 개념이 딱 등장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출가라는 개념의 역할로 사다 보니까는 중간에 해석자가 한 명 더 끼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출과 작가의 싸움이 되죠. 그러니까 연출과 작가의 싸움이 되고 놓고 보니까는 연출가라는 이 분야가 또 이게 부상하게 되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교육방송이 아니니까.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는 작가들이 사실주의 이후의 흐름들을 가만히 놓고 있다 보면은, 버나드 쇼도 마찬가지죠. 선언문을 달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출해야지 이 작품이 효과적이야 라고 자기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 위해서 이 선언문이라던가 연출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달거든요. 그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내 희곡, 그래 니들이 잘못 복해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잘못 써서 그랬겠지. 근데 내 의도는 이거야. 이 희곡은 이렇게 연출해야지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달아놓은 게 아까 제가 제일 처음 설명드렸던 그 앞에 있던 속담 하고, 맨 끝에 무언의 장면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이렇게 배우들도록 연기하라고 해. 연출가는 반드시 이거대로 연출하라고 해. 라고 달아놓은 지시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가지고 이걸 먼저 한번 읽어드리고, 어떻게 사건이 전개됐길래 여기까지 왔는지. 끝이 이렇게 끝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먼저 음미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본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양팔을 벌린 채 머리를 뒤로 젖히고 중앙에 기둥처럼 서 있다. 오른쪽으로 그의 아내와 딸이 온몸으로 그에게 달려갈 듯한 자세를 취한다. 그들 뒤에서 우체국장이 관객을 향해 의문스럽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그 뒤로 교육감 루카 루키치가 가장 순진한 표정으로 넋을 잃고 서 있다. 그 뒤로 무대 한쪽 끝에서 3명의 부인들과 손님들이 시장 가족을 노골적으로 비웃는 표정을 하고 서로 기대어 서 있다. 시장의 왼쪽으로는 병원장 제물리아니카가 마치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듯 고개를 약간 옆으로 숙이고 있다.